저는 더헌 번유사무소 파트너, 더헌 서울 사무소 대표 축치호 변호사입니다. 일단 우선 저희 더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993년도에 그 본사를 베이징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중국 내에서 45개의 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이징, 상해, 광주,深圳 대부분 중국의 경제가 발달된 지역에 많이 설립되고 있고, 뭐 앞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시면 뭐 거의 어디 가든지 저희가 다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요. 현재 변호사 수가 거의 1,000명 정도 돼가고 있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분야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경제 해결, 뭐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뭐 M&A, 지시재량도, 국제무역, 경제 해결, 뭐 근로, 사회보전 등등, 그리고 이 각 분야에도 저희가 변호사가 뭐 그 법률계 뭐 챔버스나 뭐 링거 어백이나 되게 그런 쪽에 수상한 변호사도 많습니다. 저 본인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는 대학교는 중국에서 나왔고 서울대 석사 박사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 박사 졸업한 후에 저는 그 한국 광정어무법인 북경대표처에서 좀 일했다가 2014년부터 중부로품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왔고요. 주로 뭐 한국 관련 법률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그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 중국 경제 개편, 중국 투자 유망 산업 및 업종, 그리고 외국 기업 진출 추천 지역, 마지막은 중국 투자 리스크 및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주제가 많고요. 아마 다 일일이 그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든데, 혹시나 뭐 중간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가 질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부터 저희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있고 뭐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의 뭐 무역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현재는 조금 예전에 완전히 글로벌했는데 약간 요새는 중국 자국회귀나 아니면 임금 국가 이전 이런 추세가 있거든요. 궁금함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한중일이라는 그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요새는 중국도 주변이나 아니면 그리고 사실은 주변이나 뭐 동남아시아 많이 진출을 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사실은 진출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기업이나 뭐 정부 그 관련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온라인 쪽에도 많이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뭐 배달이나 온라인 교육은 예전보다 훨씬 발달했고요. 근데 저도 한국에 많이 있지만 가끔 중국에 들어가서 출장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신체적인 그 매장 같은 거 많이 닫았고 그 온라인은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뭐 그 근무 형태도 지금은 코로나 풀렸지만 그래도 일부는 재택근무 형태도 많이 아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의 충격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뭐 바이오적이나 뭐 이런 백신이나 뭐 이런 재활이나 건강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산업도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디자인 소비나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 제조 등 이런 산업은 많이 발전됐고 중국도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형태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예전에 뭐 거의 다 그런 제조업인데 제조업 많이 했었는데 중국도 요새 인건비가 조금 비싸지고 그래서 그
고부가치 산업은 요구 자원 유입은 더 많아지고 전통적인 제조업은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동남아시아 쪽이나 뭐 다른 나라에 뭐 그런 가령 진출한 경 중국 기업 자체도 그렇게 진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저희 로펌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아 쪽이하고 경제 협력이 되게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저희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요새 한국 기업은 중국 투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은 한국으로 와서 투자하는 업무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국가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아프리카 국가도 사실은 한국이랑 협력해서 같이 진출한 케이스도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아프리카에 진출할 의향이 있으면 뭐 중국 기업하고 조인해서 같이 진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하고 뭐 재생에너지, AI 쪽은 중국은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 기술 수준도 어느 정도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중국 투자 유망한 산업 및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예, 일부는 코로나 이후는 그리고 일부가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 소비 수준이 약간 저가 상품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품 쪽은 건강식품 쪽은 시장이 굉장히 크고 아직 돈 있는 부자가 많고 그런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래서 일단 프리미엄 식품이나 이런 음료 쪽은 아직 시장이 아주 유망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원래 뷰티하고 헬스케어 쪽은 유명하고 이런 분야에도 중국 사람도 아직은 한국의 그런 화장품이나 헬스 쪽은 피부나 성형 쪽이 서비스가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사드 때문에 잠깐 엔터테인먼트 쪽은 좀 많이 죽었지만 근데 요새는 한중 관계가 좀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분야도 저희한테 의뢰한 중국 기업도 있어요. 한국하고 그런 컨설팅을 같이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가수나 배우나 한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되게 아직은 되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유아동용품하고 교육 서비스도 아주 중국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페이지의 마지막은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저 주변에 우리 가족도 뭐 요새 결혼 안 하거나 뭐 혼자 사는 사람 많아서 애완을 키우는 사람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는데 애완 이게 뭐 고양이 먹기는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이요? 뭐 4, 50만 원인데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아마 한국의 제품이 한국은 중국보다 더 빨리 이런 분야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야도 중국에 진출하면 좋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기술력이 있는 쪽인데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나 관련 소재 부품 한중 간에 협력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 쪽은 관련 업무를 합작업이고 아니면 프로젝트 같이 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 수처리의 기술도 중국에 지금 중국은 요새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의 기술도 아주 유망하고 다만 아마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 수처리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정부 관계, 중국 정부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이런 많은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데 이거 아마 다 중국 기업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분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도 요새 되게 많이 떠는 그런 분야인데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분야에 중국의 투자는 많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마트 그리드하고 에너지 효율 솔루션. 예. 이 지금 사실은 엔지니어 저장 장치 ESS는 중국에 되게 발달되거든요. 요새는 이런 ESS 쪽은 기업은 거꾸로 한국에 와서 투자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저희도 많이 몇 번 해봤어요. 네, 그리고 또뭐 제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업용 로봇하고 자동화 설비도 중국은 아직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스마트 그 팩토리 솔루션하고 전기 부품,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쪽 이런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도 기술 수출 제한이 있어서 뭐 이런 분야는 사실은 좀 소송이 많아요. 뭐 그런 무슨 경업 금지 소송이나 비밀 그 유출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한국의 뭐 지정된 국가 핵심 기술하고 상용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뭐 속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미리 그 사전에 그런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그거를 철저히 신고해서 수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은 요새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는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터 쪽하고 데이터 센터 솔루션하고 그 사이버 보안 솔루션하고 자율주행 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도 저희도 어떤 중국 기업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한국에 뭐 진출하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도 한국 이게 자율주행도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 한국 기업을 중국 진출하거나 그 중국에 한국 진출할 때는 이런 분야는 좀 극복해야 하는 그런 그 이슈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외국 기업이 그 한국 기업 그 중국에 진출할 때 어떤 지역은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저한테 찾아온 그런 그 한국 고객사가 있는데 중국에 되게 내륙 외진 지역에 자기가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그래서 왜 저도 생각했는데 거기가 왜 설립하지? 그래서 그냥 지인이 속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거의 투자하는 기업이 없는데 거기를 왜 선정한지 생각했는데 그 한 1년, 2년 후에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그 회사를 거기서 경영하는데 뭐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 혜택 정책도 많지 않아서 그 회사 말소를 좀 업무를 좀 맡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분도 뭐 중국인이 우리 말고도 뭐 중국 뭐 로펌이나 뭐 이런 전문 업체 말고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추천한 지역이 정말 자기 사업에 맞는 지역인지 먼저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하는 몇 개 지역은 저희도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일단 상해, 장수성하고 저장성 이 세 개 지역은 거의 중국에 되게 경제적으로 발달되고 돈 많은 지역이에요. 뭐 강서성이나 저장성 거의 뭐 중국의 어느 도시에 중국 인교 그 평균 그 수익 인당 평균 수익 뭐 1위 뭐 2위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시민들은 더 많은 이유로 경제가 발달해서 근데 그런 지역은 그 처음부터 이게 해외 투자를 열심히 유치하고 정책도 좋고 저도 2012년도에 처음 이런 업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제가 뭐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 전화하면은 되게 공무원한테 아주 친절해요. 일일이 상세하게 꼼꼼하게 다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보면은 어떤 지역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어떻게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은
어쨌든 뭐 자기가 이런 그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경험도 많고 그냥 공무원도 친절하게 대하고 뭐 사업하기 편하신 그런 지역이고 일단 뭐 LG, 아스탄사, SK 진출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주변에도 그런 대기업 주변에도 부품이나 이런 업체도 많겠죠. 그리고 상해 지역은 요새 뭐 금융 서비스나 뭐 이런 서비스로 지금 개방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대만 해역의 부젠省, 샤먼이나 샤먼, FTZ 같은 경우는 요새는 주로 해상 물류 해고 역할을 하고 있고 디지털 시콜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먼시도 특별하게 한중, 협력,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대만이라서 대만 바로 맞은편이에요. 그리고 신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죠. 되게 경제적으로 발달됐고 이게 뭐 첫 번째 개발된 그런 도시라서 홍보하고 인접해요. 그래서 그 신천도 경제적으로 신천 근처에도 뭐 원래 회주도 한쪽 간의 그런 흡연 무역 구역인데 뭐 신천 IT나 스타트업, 핀테크 중심지고 대기업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베이징하고 티엔진하고 하부 지역은 좀 연구 쪽이나 아니면 의료 제약하고 대학교 뭐 연구소 기반은 이런 쪽을 위주로 좀뭐 진행하는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베이징은 많은 기업의 그 대표처 그 사무소 뭐 이런 데가 많거든요. 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의 베이징의 수도니까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마지막은 이 몇 개의 지역은 청도, 총치, 시안의 내륙 지역이 있지만 근데 뭐 인건비, 임대료 이런 면에 생각하고 그리고 내수시장 생각하면은 좀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 뭐 소득세 관련 혜택도 있고 요새는 대개발 전략이 있어서 토지 공급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도도 올해도 며칠 후에도 뭐 한국에 와서 뭐 이런 투자 유치회 하고 시안도 와봤어요. 저도 이 시안은 그 공무원들은 투자 유치 자리를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시안하고 청도는 열심히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하남성은 중국의 유일한 그 자유무역항이에요. 네, 법인세도 많이 좀 혜택이 있고 동아시아 쪽하고 무슨 그런 그 같이 뭐 수출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쪽도 가까워서 명세 소비 중심지라서 좀 그런 면에 유의합니다. 좀 멀어요. 가나서 조금 먼데. 네. 그 다음은 제가 변호사니까 제가 잘하는 분야로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주변에는 항상 가끔 서로 그냥 사람을 소개고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가끔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찾을 안 찾아갈 것 같은데 자기가 찾으면 다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통 소송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 어렵고 그 변호사 비용 더 많거든요. 그 전에 저희 높임도 그렇고 많은 변호사가 하는 업무는 소송 업무가 아니라 비소송 업무예요. 그 전에 뭐 투자, M&A, 그 소송 예방, 뭐 계약 검토 이런 업무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은 소송 참여하는 것보다 대리하는 것보다 그런 작업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분야가 하고도 마찬가지요. 그런 내거 티도 리스트 따로 있어요. 어떤 분야는 투자하면 안 된다. 보통 대부분 다 그 나라마다 다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국방이나 이게 국가 안전이나 아니면 그 언론이나 아니면 교육적인 사상 이런 거 중요 사상 이런 거에 그 외국 기업이 외국 문화가 그 영향 미칠까봐 못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국은 2024년에 그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조업에서 거의 외국인 대한 투자의 제한이 많이 완화되고 뭐 이런 대부분 제한을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제한 조치 기조는 원래는 31조인데 지금 29조로 취소를 됐고 뭐 예를 들면 출가문 이주에 관련된 그런 중부 지분이 더 많아야 되는 조항도 삭제했고 여기 중약 관련된 것 한약처럼 중국은 중약이거든요. 중약 제재에 관련 이런 투자의 금지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게 타고도 비슷해요. 농원, 인업, 목주어, 채광, 원자력 발전소 이런 분야의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다 그 나라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삶에 이런 영향이 있는 거 다른 나라 너무 많이 진출하면 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두 번째는 이런 분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운송 쪽에 해상, 이들 수상의 운송 회사는 중국 투자자가 지배권을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정보 쪽은 이런 뭐 인터넷 출판 서비스, 뭐 인터넷 문화 서역 이런 거를 투자 금지하고 그리고 뭐 예를 시장 조사도 합자만 하고 과학 분야 이런 분야 과일 쪽에 하시는 분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인체 줄기 세포하고 유전자 진단 치료 기술의 개발 운용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쪽 교육 쪽도 이런 고등교육 기관은 중외 학자만 하고 네, 이런 책임자도 요구가 있어요. 중국 국적이 많이 되고 저도 중국에 베이징에 있었을 때 그 유치원 선생님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인데 담당자가 중국인이 되어서 하는 경우 이런 거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네, 문화, 체육,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협력이 많지만 일정한 투자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게 투자 분야인데 협력을 대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중국 진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혼자서 뭐 중국에 진출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파트너 찾겠다 아니면 제가 대리상을 찾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도 일반적인 비소속 업무도 많이 했지만 소속 업무도 좀 종종 했어요. 보통 그 합작 기업이나 뭐 협력해서 이게 처음에는 다 사이가 좋아요. 뭐 자기가 뭐 잘 아는 사람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같이 일을 하죠. 그래도 나중에 뭐 그 갈등이 생기고 고성이 생기고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왜 저는 이런 사람하고 협력을 했나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 회사든지 개인든지 조금 기본적인 그런 조사를 하시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은 조회하면 다 좀 나와요. 이 회사가 뭐 혹시 소송도 참 저희가 중국에서는 조회할 수 있어요. 소송한 건이 있는지 아니면 뭐 신용 불량인지 이거를 저희가 조회를 하면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되게 뭐 자기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일했는데 결국은 회사가 신용 불량 회사이고 그 대표가 신용 불량자인데
그러면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간편한 그런 조사를 하면 다 나와요. 근데 만약에 좀 큰 프로젝트 뭐 오랫동안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저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뭐 전문가를 의뢰를 해서 그냥 정기적인 법률 실사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기적인 그런 법률 실사 진행하는 경우는 뭐 그 회사의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재무조사도 있고 법률 실사도 있고 보통 이런 회사도 학자법인 설립하거나 아니면 인수 합병할 때는 법률 실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초기에 중국 기업 한국 기업 중국에 진출할 때 초기에 제가 외국인이라서 뭐 하기 불편한 데 있어. 그러면 중국인한테 지분은 제가 투자를 했지만 그 사람은 주주를 하게 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주기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적었는데 근데 일단 명의 신탁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제적인 주주가 대외적으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가 제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 제대로 쓰거나 뭐 이런 작업을 좀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치원 같은 경우도 그 주주도 그렇고 뭐 이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특히 주주가 어떤 제한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산업 중에 외국인 투자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야를 그래도 제가 그 분야는 너무 제가 잘하는 분야다. 제가 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 그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만약에 갈등이 생기면 이거를 자기 권리를 법원에 가서 어디 가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런 법률 규정 위반된 그 신탁은 법적으로 인정 불가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그래도 뭐 하면 이익을 발생하고 안 하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라서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전에 계약서를 제대로 잘 쓰고 그 상대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항을 다 정확하게 넣으면 어느 정도 자기 권리를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학자법인에 대해서 리스크 예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에 들어가서 저희가 힘이 없어서 중국인하고 뭐 중국인하고 뭐 학자를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사가 그래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회사를 구성하면은 뭐 회사의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면 중국도 이사는董事라고 하는데 동사 임명할 때는 어떻게 임명할 건지 뭐 자기가 대표 동사나 이사 뭐 이런 거를 지위를 가져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주요 상황 표명권은 주로 지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 지분은 보통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두 가지 그런 두 개가 숫자가 중요해요. 하나는 3분지, 하나는 50%. 그래서 보통 지배권을 가지려면 51%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제가 되게 개업 초기에 그런 케이스가 해봤는데 뭐 어떤 그 제약하는 된 거예요. 제가 제약하고 뭐 뷰티 쪽인데 한국에서 조금 유명하고 중국에서 뭐 대리점을 찾아서 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사를 했는데요. 근데 뭐 자기가 그런 인감이나 이런 거 하고 뭐 실제 주주 다 자기가 아닌데 근데 자기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마음에 좀 더 이상 경영을 못하게 지속적으로 못하게 하는데 자기가 이사 자리를 그만두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경우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자기가 지분이 없는데. 제가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중국에서 만약에 법인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는 그 보통 상대방이 채권자를 대표까지, 이사까지를 그렇게 막 공중 채무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신용불량되면 이 이사까지, 그董事长까지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회사가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학자되는 경우는 이 회사를 앞으로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주식에 대해서 자기 또 우선 구매권은 주장하는 거는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가 잘 되고 근데 그 중에 파트너 중국인 파트너 하나 빠지려고 아니면 뭐 갈등이 생기면 이 제3자하고 매각하면은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거든요. 한국인 투자자한테. 그러면 일단 계약서 안에 그런 우선 구매권은 뭐 그런 조항 넣으면은 이 지분은 같은 가격으로 자기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 사람이 그 기술자 아니면 뭐 특정한 자원이 있는 경우는 저희 한국 투자자가 이 사람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사람도 지분을 얼마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러면 이 지분 양도 금지 기한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설정하는 거 맞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도 경업금지 조항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게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한국인들은 기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니면 중국인은 어느 정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사업이 잘 되는데 근데 자기 것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 그 중국 파트너가 아닌데 자기도 비슷한 거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래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업금지 조항을 추가하면 나중에 이런 조항을 가지고 네가 밖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하게 하고 그 위약금까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밑에도 그 뒤에도 제가 지시재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게 중국에 들어가서 특히 기술을 어느 정도 노하우스나 기술을 가지고 중국인하고 협력하는 경우는 이 기술의 보호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호한 건지 좀 잘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상표도 뒤에는 제가 상표 관한 거 상표도 되게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시재산권 쪽은 이게 기업들 처음에는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 특히 어떤 기업은 오랫동안 경영한 사람도 모를 수 있는데 해외 진출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근데 자기가 한국의 브랜드 있어요. 상표도 있고 특허도 있고 그냥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상표는 그런 한국에서 출한 상표는 한국에서만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중국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진출한 생각이 있으면 미리미리 이게 상표를 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원을 안 하고 나중에 다른 제3자가 선점을 하게 되면 그냥 비슷한 그런 거를 등록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초창기에 이런 업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인데 특히 이런 경우에요. 계약하게 있거나 아니면 대리상이 자기가 거래하는 대리상이 있잖아요. 대리상이 중국 대리상이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 발생하면 이게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저쪽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사용 못하게 하거나 신고하고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은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되게 골치 아프죠. 우선 상표 출원 먼저 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안 되면은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아니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거나 이게 가서 이게 양도 상의하는 자리도 제가 나가거든요. 한번 몇 번 나갔어요. 근데 이 하나 두 개의 상표는 얼마 정도 다른지 몇 배, 거의 한국 돈은 몇 원 정도 달려요. 여기다 뭐 이런 화장품 브랜드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아쉽죠. 돈이 아깝고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거를 상표가 자기가 상표를 중국에서 이게 다른 사람 출원한다. 아직 정치적으로 승인 안 나고 아직 등록 중이라면은 그게 이익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그 이익기간은 이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표를 이미 등록을 해버렸어요. 유효한 상표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3년 미사용 취소 신청이나 무효 선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3년 미사용은 그 제3자가 등록을 했지만 자기가 먼저 자기가 상표 아니라 자기가 브랜드 아니라 그냥 신청 그렇게 막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사용 안 하고 그냥 상표 많이 신청하고 그렇게 막 돈 이렇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3년 지나야지 3년 이 사람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정보를 확보를 해야지 3년 이상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게 대리상인데 원래 거래 관계가 있는데 이 브랜드를 알아놔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 조금 유명해지고 전시회에 가서 이 한국 상표는 앞으로 중국에서 뭐 이 브랜드는 중국에서 좀 뜰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신청하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게 우리 광고를 많이 했고 좀 유명했다 이런 정보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대리 관계가 있다 대리상은 이런 거래를 저희가 협상한 적이 있다 이런 정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무슨 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신청해서 선고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허에 관련돼서도 특히 기술에 관련돼서도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허가는 특히 발명 특허, 실용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적인 건데 이게 보통 한국에서 출원하면은 1년 이내 중국에서 출원을 빨리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공개된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은 기업들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특허 부분도 그렇게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은 제가 직원 채용 리스크 예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잘 아는 그 한국 기업가들은 한국에 중국에 들어가서 이게 계약 체결하는 거 서면적인 계약 체결하는 게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정규직 체결을 하면은 거의 해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고정기한 없는 저희가 중국에서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고정기한이 없는 계약서인데 어떤 관계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지 중국은 다음 저기 보시다시피 한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한국은 2년이죠. 네, 중국은 10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 고정기한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한 번 더 체결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고정기한 없는 근로계약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 왜 서면적인 근로계약서 체결을 해야 되는지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이유예요. 채용한 후에 1년 이내 서면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직원이 완전히 고정기한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채용한 그 다음 두 번째 달부터 월급은 2배로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게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 보통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재판을 하게 되면 노동중재위원회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대로 지급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체결을 반드시 중요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뭐 보험, 뭐 개인소득세 이런 거를 다 중국의 법률에 따라 뭐 금지하고 제대로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해고에 그 직원 해고 관련돼서도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40일치 그런 월급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 이게 그래도 중국의 해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보다 쉬워요. 한국은 제가 한국에 이렇게 좀 살아봤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은 그 뭐 출퇴근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지각을 많이 하고 많이 결근이 많이 하고 저희가 경고, 징계 이런 것도 많이 정보를 기록을 많이 확보되면 뭐 어느 정도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뭐 대부분은 뭐 2개월 정도의 2개월 월급을 많이 주고 뭐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진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근로자 채용할 때 그 두렵지 말고 그 선계약서를 체결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 달부터 2배 월급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은 여기까지.